차가운 서울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한유진은 아버지의 연구실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때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의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모든 빛을 잃고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실험 장비들과 벽에 아무렇게나 기대어 있는 미완성 연구 차트들은 마치 한 가문의 몰락을 증명하는 비석처럼 보였다. 며칠 전 최종 부도 통지서가 도착했고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그녀는 본래 미술품 복원가였다. 손상되고 잊힌 예술 작품의 숨결을 불어넣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을 사랑했다. 섬세한 붓질 한 번,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로 시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복원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난 가족의 삶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유진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 아팠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핵심 기술 특허에 대한 악의적인 소송, 갑작스러운 투자금 회수, 그리고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아버지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그 배후에 경쟁사인 태영바이오의 박진석 전무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물증이 없는 의심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유진은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그녀의 휴대폰이 낮게 울렸다. 발신자는 가족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최 변호사였다. 무거운 예감과 함께 전화를 받자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진성그룹의 본사 빌딩이었다. 진성그룹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현대 미술 작품들은 방문자를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유진은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과연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을 만나려 하는 것일까? 의문은 곧 풀렸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표이사였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완벽한 핏의 다크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한 냉철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유진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도움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조에 가까웠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물었다. 제가 어떻게 진성그룹 대표님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유진 앞에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의 표지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와 강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혼인계약이라니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한유진 씨 부친의 회사가 가진 세포 안정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기술 특허는 부도 직전의 회사와 함께 곧 시장에 나올 테고 우리의 경쟁사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영바이오가 적극적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마치 기업 인수, 합병 서류를 검토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여 법적인 가족이 되고 그 자격으로 당신 가족의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회사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경영권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도 회사의 미래도 모두 지켜드리죠.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주면 됩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거래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절박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가족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맞바꾸라는 잔인한 요구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적인 감정 배제, 대외적인 부부 역할 수행, 계약 기간, 그리고 위자료까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저당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과 꿈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으실 텐데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의 얼굴을 더욱 차갑게 만들 뿐이었다. 한유진 씨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도한 야심도 없고 배경도 깨끗하죠. 무엇보다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계약은 당신에게도 손해가 아닐 겁니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나는 감정 소모가 싫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가장 효율적인 거래죠. 3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십시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의 고통이나 슬픔 따위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인간관계란 오직 필요와 효율성으로만 정의되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볼 뿐 잡거나 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진성 그룹 빌딩을 빠져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밤새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각 조항들은 그녀의 삶을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회사를, 시리에 빠진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결국 이틀 후 유진은 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강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녀의 대답을 전해들은 강태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음 업무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이 그에게는 수많은 비즈니스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할 테니 그녀는 이제 차가운 한국 CEO의 아내, 그러나 영혼 없는 계약의 일부가 될 운명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끝이 났다.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 대신 차가운 계약서 한 장만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다. 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거래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언젠가 이 계약이 끝나는 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비록 시작은 강제된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의 법무팀과 재무팀이 유진의 아버지 회사에 파견되었고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언론에는 진성그룹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수합병을 결정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물론 그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나마 회사가 되살아났다는 소식에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유진과 강태준의 결혼 발표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었다. 진성그룹의 냉혈한 CEO와 무명의 미술품 복원가의 결혼. 사람들은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떠들어댔지만 유진은 그저 씁쓸할 뿐이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고려해 최대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유진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다. 강태준 역시 완벽한 신랑의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그는 서약을 하는 순간에도 유진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을 뿐 그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따뜻한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한 계약 조항들만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웨딩드레스의 화려함 속에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향한 곳은 강태준이 살고 있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왼쪽 복도 끝이 당신이 사용할 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집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서재에 일이 있으니 먼저 쉬도록 하세요. 그것이 신혼 첫날 남편이 아내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공간에 새로운 가구 하나를 들여놓은 것처럼 행동했다. 유진은 대답 없이 자신이 사용하게 될 방으로 향했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화려한 감옥에 잠시 머무는 임차인일 뿐이었다. 유진은 짐도 풀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삶은 길을 잃고 멈춰서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이 차가운 남자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과연 이 얼음 같은 계약의 끝에서 그녀는 웃을 수 있을까? 깊은 밤, 유진은 홀로 잠 못 이루며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결혼 후의 삶은 거대하고 화려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과 같았다. 한유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곳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고급스러운 침실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한강의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먼지 한 톨 없는 실내를 비추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은 강태준의 성,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유지되는 얼음의 요새였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었다. 긴 원목 식탁의 양끝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타인처럼 보였다. 최고급 식기에 담긴 음식은 맛과 영양, 색감까지 완벽했지만 대화 없는 식사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간간히 깨트릴 뿐이었다. 강태준은 식사 중에도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유진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갔다. 일주일에 2번 외부 공식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했다. 그때마다 강태준은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고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 뿐 눈에는 닿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된 신데렐라, 냉철한 CEO의 마음을 사로잡은 행운의 여인. 그 누구도 그녀가 이 화려함 속에서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유진은 종종 집안을 정처 없이 거닐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모든 것이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이곳에는 강태준의 취향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흔적이나 인간적인 채취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복원 작업실이 그리웠다. 오래된 캔버스의 냄새, 손에 묻어나는 물감, 그리고 집중할 때 흐르던 고요한 시간. 그래서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 하나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강태준에게 허락을 구하자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어. 단 집안의 다른 구역을 어지럽히지만 않는다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에 밝혔다. 유진은 그 방에 틀어박혀 그림에 대한 자료를 읽거나 작은 소품들을 복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만이 이 차가운 집에서 그녀가 온전히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면서 그를 완벽하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유진은 미술품 복원가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했고 언제나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휴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가끔 늦은 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복원했다. 몇 번은 잠결에 서재 근처를 지나다 그의 통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누군가를 질책하는 그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혹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는 장수 같았다. 어느 날 새벽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깬 유진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슈트 차림 그대로 넥타이만 느슨하게 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류 몇 장이 그의 손에서 흘러내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방비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단단히 감은 눈꺼풀 아래로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잠든 순간에도 그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듯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미간을 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손을 거두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그럴 만한 온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덮어주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유진은 강태준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차가운 CEO나 계약 남편이 아니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중압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버텨내기 위한 갑옷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음 요새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하고 있을 때 유진은 집사에게 부탁해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가 늘 마시는 진한 블랙커피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쟁반을 들고 서재 문을 놓고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아한 표정의 강태준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에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계속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쉬면서 하세요. 강태준은 그녀와 그녀가 든 쟁반을 잠시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서재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 거대한 책상, 그리고 최신 IT 기기들. 그런데 유진의 눈에 의외의 물건이 들어왔다. 책상 한편에 놓인 낡고 빛바랜 작은 액자였다. 그 안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은 서재의 다른 모든 물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보였다. 유진이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 두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유진은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책상 위에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액자를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감정은 슬픔과 깊은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겠지.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낡은 사진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있는 것일까?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겼다.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것은 계약 조항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차가운 집, 이 얼음 같은 남자에게 미세한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복원가였다. 아무리 심하게 손상된 작품이라도 그 본질과 가치를 꿰뚫어보고 시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어쩌면 강태준이라는 남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의 차가운 외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두꺼운 유약층 같은 것이고 그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본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유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이 단지 버텨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복원 작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예감했다.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연회는 재계의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 중 하나였다. 한유진은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몇 시간에 걸쳐 완성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섬세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은 강태준이 오늘 밤 당신의 역할에 필요한 소품이라며 무심하게 건넨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이 된 기분이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그날의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오늘은 진성재단의 새로운 장학사업을 발표하는 날이오.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는 내가 직접 소개할 테니 당신은 내 옆에서 미소를 유지하며 가벼운 인사만 나누면 돼.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고 특히 태영바이오의
박진석 전무나 대형물산의 오이사 같은 인물들은 경계하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된 효율적인 지침이었다.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강태준의 팔짱을 낀 채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애써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강태준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세계를 능숙하게 유영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이나 피곤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태준이 잠시 유력 정치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유진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칵테일 테이블로 향했다. 바로 그때 기름진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형물산의 오이사 강태준이 경계하라고 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교활한 눈빛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강 대표님의 부인이 되시니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달라 보이시겠습니다. 미술품이나 만지던 분이 이런 곳은 꽤나 어색하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겉보기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강태준의 경고를 떠올리며 감정을 억눌렀다. 관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 이사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말했다. 하긴 강 대표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 특별한 매력이 있으시겠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매력 말입니다. 부친의 회사가 어려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시기적절한 결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단 말이죠.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라는 모욕이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굴욕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상황을 무시하리라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비즈니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가십일 뿐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그녀의 개인적인 감정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이사,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에도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군. 그릇된 분석은 종종 형편없는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강태준이었다. 어느새 다가온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오 이사를 직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다. 연 회장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오 이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아내의 가치는 오 이사가 감히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소. 앞으로 당신의 그 부족한 안목을 내 사람에게 함부로 들이대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실수는 사업에서나 인생에서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니까. 그것은 완벽한 경고이자 절대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변호한 것이 아니었다. 내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모욕이 곧 자신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했다. 오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강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진을 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유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깨를 감싼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그녀를 한유진이라는 한 인간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무수한 질문과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유진은 몇 번이나 입을 열어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강태준 역시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그는 평소처럼 먼저 쉬시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서재로 향했다.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드레스를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왜 그랬을까? 단지 진성그룹 안주인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그 얼음 같은 남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본능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그가 건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 보석함에 넣었다. 이 차가운 보석과는 달리 오늘 밤 그가 보여준 행동은 예상치 못한 작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마치 두꺼운 빙하의 표면에 처음으로 생긴 아주 작은 균열 같았다.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유진은 자신이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복원 대상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회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강태준은 여전히 과묵하고 차가웠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침묵을 단순한 무관심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과 어쩌면 아주 희미한 인간적인 동요를 읽어내려 했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얼음 요새였지만 이제 유진은 그 요새의 주인이 단순한 폭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진은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남은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이미 회사는 진성그룹에 인수되어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지만 아버지만의 작은 연구 공간은 유진의 요청으로 아직 남아 있었다. 먼지 쌓인 책상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때에 묻은 연구 노트들은 모두 아버지의 꺼져버린 꿈의 잔해였다. 유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낯선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기 몇 달 전에 해외 투자 유치 관련 자료들이었다. 대부분은 실패한 협상 기록이었지만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벨라루스 캐피털이라는 생소한 투자사와의 이메일 교신 기록이었다.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다가 계약 체결 직전에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당시 아버지는 크게 낙담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유진은 그 서류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벨라루스 캐피털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가릴 때처럼 아주 작은 단서와 흔적들을 쫓아 인터넷의 바다를 헤맸다. 몇 시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연결고리 하나를 찾아냈다. 벨라루스 캐피털의 이사 중 한 명이 과거 태영바이오의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 태영바이오,
박진석 전무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우연일까? 유진은 아버지의 다른 서류들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은 핵심 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김 박사의 사직서 사본이었다.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났고 아버지는 그의 배신에 크게 상심했었다. 유진은 김 박사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최근 게시물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얼마 전 스위스의 한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 사진 배경에 박진석 전무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투자 제안으로 희망을 주었다가 절망에 빠뜨리고 내부 핵심 인력을 빼내 기술을 유출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특허 소송으로 회사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진성그룹이 아버지 회사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어 진성그룹이 섣불리 인수전에 뛰어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 음모는 유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강태준과 진성그룹 전체를 향한 것일 수 있었다. 유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할까? 그는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일개 미술품 보건가가 내놓은 정황 증거들을 그저 감정적인 추측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섣불리 나서는 것은 그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일지도. 하지만 연회장에서 그녀를 보호해주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금 진성그룹은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기도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단서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도표까지 만들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그를 설득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복원 계획서를 작성하듯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다음 날 밤 강태준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준비한 서류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말없이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유진은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다. 벨라루스 캐피털의 정체, 김 박사와 박진석 전무의 관계,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에 대해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고 있던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유진의 설명이 끝나자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정리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의 손가락이 유진이 연결해 놓은 인물 관계도를 천천히 훑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이것들은 심각한 의혹이군. 단순한 추측이라고 보기에는 정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야. 그는 유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어쩌면 희미한 인정 같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역할에 충실한 계약 아내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는 예리한 분석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가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안을 천천히 걷다가 창가에 섰다. 박진석 전무는 내 오랜 숙적이지. 호시탐탐 진성을 노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 가족까지 끌어들여 판을 짰을 줄은 몰랐군. 그는 돌아서서 유진에게 말했다. 이 자료들은 내가 맡겠소. 우리 쪽 팀에서 비밀리에 검증에 들어갈 거요. 오늘부터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당신도 마찬가지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하게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그와 자신이 더 이상 계약서로만 묶인 별개의 존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가진 어쩔 수 없는 동맹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위험한 비밀을 공유할 파트너가 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조력자가 되었다. 얼음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결혼이 이제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연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의 확인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가 신뢰하는 소수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되었고 한유진이 제시한 단서들은 곧 구체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기 시작했다. 박진석 전무가 배후에서 치밀한 공작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강태준의 서재는 조용한 전쟁을 지휘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사령부의 예상치 못한 핵심 멤버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더 이상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장과 보안실장을 서재로 불러 유진이 보는 앞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 한유진 씨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이다. 그녀의 분석과 의견은 내 지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보안은 최상위 등급으로 유지하고 모든 보고는 나에게 직접 하도록. 그의 선언에 두 임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총수의 단호한 눈빛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유진의 역할은 명확했다. 그녀는 미술품을 복원하며 익힌 특유의 섬세함과 통찰력으로 데이터의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다. 기업 분석가들이 놓치는 미세한 변 직성, 암호화된 메시지 속의 숨은 감정의 뉘앙스, 혹은 위조된 서류에서 발견되는 부자연스러운 흔적들. 그것은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의 직관과 예리한 관찰력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녀는 이제 계약 아내가 아닌 비밀스러운 동맹의 일원이었다. 그날 이후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서재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낮 동안 각자의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은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하나의 팀이 되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쳤다. 처음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한 몰입은 점차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유진은 방대한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속에서 박진석의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했고 강태준은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역공의 그림을 그렸다. 한 번은 그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몇 시간째 교착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팀원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모두 막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에 짜증스러운 주름이 깊어졌다. 그때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던 유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상해요. 태용 바이오가 후원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거래 내역이 너무 깨끗해요. 마치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보안실장이 반박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정상적인 미술품 거래로 자금 흐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이 작가의 이력을 보세요. 무명에 가깝던 그가 갑자기 유럽의 유명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그의 몸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그 거래를 통해 돈을 세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위작을 만드는 수법과 비슷해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장치를 해두었죠.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유럽 지사에 연락해 해당 갤러리의 실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갤러리는 박진석이 차명으로 세운 유령 회사였고 미술품 거래는 모두 조작된 장부상의 기록일 뿐이었다. 박진석의 비자금 통로를 찾아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해냈군.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둘의 관계는 더욱 미묘하게 변해갔다. 강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박진석이 어떤 수를 둘 것 같소? 그것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파트너의 대화였다. 유진 역시 그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며칠째 잠을 못 자 피로에 지쳐 보일 때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잠시 쉬어가라고 권하기도 했다. 대화는 더 이상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 번은 낡은 서류의 종이 질감을 살펴보던 유진이 무심코 말했다. 어릴 때 아버지 서재에서 나던 낡은 종이 냄새를 좋아했어요. 시간의 무게가 느껴져서요. 그 말에 컴퓨터에 집중하던 강태준이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어릴 적엔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책들을 읽곤 했지. 아버지는 내게 늘 원칙과 신뢰의 무게에 대해 말씀하셨어. 그것은 그의 과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었다. 서재에 있던 낡은 흑백 사진 속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유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차가운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했다.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남자였다. 그들이 공유하는 밤의 시간들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보이지 않는 상처와 과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육체적인 거리 또한 가까워졌다. 좁은 서재에서 함께 밤을 새우다 보면 의도치 않은 접촉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서류를 집으려다 손끝이 스치기도 하고 좁은 통로를 지나다 어깨가 부딪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서로의 그림자를 불편해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늦은 새벽, 마침내 박진석의 비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한 지도를 완성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강태준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유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무방비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다. 그녀가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밤의 어둠처럼 깊고 고요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요. 그 말에는 어떤 수사나 계산도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담백하고 솔직한 감사였다. 그 순간 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얼음 요새의 가장 단단한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박진석의 자금줄을 거의 다 파악했다고 확신한 순간 적의 반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일면은 진성그룹에 대한 비난 기사로 도배되었다. 차가운 MA 진성그룹이 유망 중소기업을
헐값에 사냥한 내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강태준이 한유진의 가족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뒤 그녀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회사를 헐값에 강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위를 뒤섞어 놓았다. 강제의 결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그 이면에 있던 박진석의 음모는 철저히 숨기고 모든 책임을 강태준에게 돌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냉혈한 재벌 총수가 힘없는 여성을 이용해 비즈니스적 이득을 취했다는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강태준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언론 대응팀에 지시를 내리는 등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통제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당황이나 분노도 읽을 수 없었다. 유진은 거실에서 그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지시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또다시 높은 얼음 성벽 뒤로 숨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완벽한 통제력 뒤에 미세한 균열이 있음을 감지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언뜻 스쳐 지나가는 깊은 피로감. 그날 밤 강태준은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잠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긴 전쟁을 치르고 온 패잔병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유진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곧장 서재로 향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이해감을 느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유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태준은 책상 앞에 서서 그 낡은 흑백 사진 액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두운 서재 안, 스탠드 조명만이 그의 얼굴과 사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옆모습에는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상실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강한 지휘관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 앞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처럼 보였다. 박진석의 이번 공격 방식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당했던 배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가장 신뢰했던 측근의 배신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강태준은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키겠다고,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역사는 지독하게도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강태준은 인기척에 놀라 흠칫하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려 애썼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라요.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비즈니스의 위기가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고요한 이해와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 그는 항상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했다. 누구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고
그의 약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가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흐르거나 소리내어 절규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극도의 긴장감이 풀려나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잃었소. 나는 평생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믿음은 곧 약점이니까. 그것은 고백이었다. 그가 세상에 드러낸 첫 번째 약점이었다. 유진은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크고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믿음이 약점이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저를 믿으세요. 아니,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함께 이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였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성스럽게까지 느껴졌다. 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구원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파트너십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다. 계약 조항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는 잡힌 손에 힘을 주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유진은 놀랐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팔을 둘러 그를 마주 안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차가운 얼음 요새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마침내 하나의 온기로 포개지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의 포옹 이후 얼음 요새의 아침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어색한 단절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의식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고 유진에게 물었다. 밤새 잠은 좀 잤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진석의 공격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강태준의 서재는 다시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지만 이제 그곳의 공기는 비장함 대신 차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박진석이 그들을 궁지에 몰렸다고 착각하게 만든 뒤 그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할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진성그룹과 태영바이오의 관계도를 그리며 전략의 뼈대를 세웠다. 박진석은 지금 우리가 언론 대응에만 급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요. 우리가 약해졌다고 판단하면 분명 무리해서라도 아버지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 할 테지.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이니까. 그의 눈빛은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는 든든한 파트너가 함께였다. 유진은 그의 계획에 자신의 통찰력을 더했다. 그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미술품 시장을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회사의 기술 특허권을 비밀리에 매각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물론 그 매각 대상은 박진석이 조종하는 또 다른 유령 회사가 되어야겠죠.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창의적이었다. 강태준의 전략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해 주었다. 그들의 협업은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다. 강태준이 거시적인 판을 짜고 법률적, 재무적 함정을 설계하면 유진은 그 함정을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할 세부적인 디테일을 채워 넣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성격과 과거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가 어떤 미끼를 가장 강하게 물 것인지를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예술에 대한 허영심과 과시욕이 있다는 점을 이용, 가짜, 해외 아트펀드가 기술 특허를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강태준은 의도적으로 몇몇 언론에 진성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흘렸다. 동시에 유진이 설계한 가짜 아트펀드,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가 유럽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박진석의 정보망에 걸려들도록 교묘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그들의 감시망에 박진석이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는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호흡까지 읽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한 번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다가 유진이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어깨에 와닿는 따뜻한 감촉에 눈을 뜨자 강태준이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지만 유진은 그의 무심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반대로 유진 역시 그를 챙겼다. 그는 일에 몰두하면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녀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쟁반에 담아 서재로 가져갔다. 이것만 끝내고 라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에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쟁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이 모든 계획은 다 소용없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순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용히 수프를 비웠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걱정과 신뢰, 그리고 깊어지는 애정은 이제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때로는 수많은 서류와 모니터들 사이에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교감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마침내 박진석이 완전히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가 정말로 기술 특허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확신하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금융팀은 박진석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로 흘러들어오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박진석의 모든 범죄의 증거가 그들의 손안에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밤, 강태준과 한유진은 나란히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강태준이 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진 듯 따뜻하고 든든했다. 이제 곧 막이 오를 거요.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이 넘쳤다. 유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왕과 평범한 여자. 이제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함께 체스판을 움직이는 왕과 여왕이 되어 마지막 결정적인 수를 둘 준비를 마쳤다. 진성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든 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단상 한편에 자리한 강태준과 한유진은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했지만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저기의 눈초리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반대편에 앉은 박진석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총회에 막이 올랐다. 모두의 예상대로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진석이었다. 그는 주주들 앞에 나서서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강태준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진성그룹의 위기를 강조하며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독단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준 대표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진성그룹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무리한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의 삶을 담보로 잡는 비정한 계약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박진석은 교묘하게 감정을 자극하며 자신을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구원자처럼 포장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동요하는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마침내 박진석은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단상을 향해 소리 높여 외쳤다. 이에 본인은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현 대표이사 강태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합니다. 그 순간 총회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진석의 세력이 사전에 포섭한 주주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판세는 순식간에 강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강태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으며 괜찮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보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어떤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진석 전무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최근 진성그룹을 흔들었던 위기의 실체가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되었는지 주주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기를 설계한 진짜 건축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총회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도였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것은 태영바이오의 박진석 전무가 지난 수년간 조성한 불법 비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이 에테르나 인베스트먼트라는 가짜 아트, 펀드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한유진의 아버지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렸던 김 박사와 박진석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어서 그들이 언론사의 고위 간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악의적인 기사를 청탁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경영 실패가 아니라 진성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장내는 충격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박진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야 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낸 것은 바로
여러분이 동정하던 희생자, 제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를 파헤친 전쟁의 승리자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박진석에게 다가갔다. 박진석 씨, 당신을 배임, 횡령, 그리고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진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가진 듯 의기양양하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거짓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장내에는 한동안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반전을 미처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다시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진성그룹에 잠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모든 부정을 끊어내고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주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위기는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유진에게로 걸어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눈은 오직 서로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겼소. 유진은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외부의 가장 큰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서울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박진석의 몰락과 진성그룹의 극적인 승리는 며칠 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태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천재적인 경영자로 칭송받았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그들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전쟁이 끝난 후 동맹의 목적은 사라졌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애써 그 질문을 외면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던 서재는 다시 강태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식탁에서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감정을 정의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것은 오직 차가운 혼인 계약서뿐이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즉 회사와 기술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미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제 한유진은 언제든지 이 결혼을 끝내고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붙잡을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자신의 마음과 그녀의 선택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 자신의 침실로 향하던 유진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 모습이 마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이 집을 자신의 삶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유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들의 비밀 사령부였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해진 전쟁 지도처럼 그들의 시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였다. 강태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계약서의 모든 조건은 충족되었소. 박진석은 대가를 치렀고 당신 아버지의 회사도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지. 이 계약은 이제 끝났소. 당신은 자유요.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힘겹게 말했다.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반대로 소리치고 있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유진은 말없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이 종이 한 장.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녀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늘 자신감 넘치고 냉철하던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강태준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멈춰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고백을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지. 처음 이 결혼은 나에게 완벽한 비즈니스 전략이었소. 당신은 내 목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나는 감정 따위는 비즈니스의 방해만 될 뿐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스스로의 과거를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소. 당신과 함께 밤을 새우며 적과 싸우고 당신의 지혜에 감탄하고 당신의 따뜻함에 위로받으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내 계획의 전부, 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지. 이제는 당신 없는 이 집을, 당신 없는 내일을 상상할 수가 없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계약은 끝났지만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소. 한유진, 이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오. 진심이오. 당신을 사랑해. 냉철한 CEO 강태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강인함 뒤에 감춰진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자신 역시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어 먼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짧지만 따뜻한 입맞춤.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입술이 떨어진 후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도 당신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강태준은 그제야 멈췄던 숨을 내쉬었다.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더 이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소. 이제부터가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차가운 계약서 위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사랑을 약속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의 세상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의 고백과 한유진의 입맞춤으로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다. 서재의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혼인 계약서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함께 건너온 험난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유물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타오른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가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차가운 고래와 의무, 불신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과거가 완전히 소멸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계약도 필요 없어. 오직 마음만으로 서로를 선택하는 거요. 유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막 진짜 결혼 생활의 첫 페이지를 넘긴 참이었다. 그날 이후 얼음 요새는 마법처럼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집안의 풍경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손님처럼 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이 담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집안 곳곳을 채웠고 차갑고 비인격적이던 현대 미술 작품들은 그녀가 직접 고른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들로 교체되었다. 놀랍게도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수록 집안의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의 서재 역시 변했다. 한쪽 벽에는 유진의 복원 작업대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동안 그의 곁에서는 유진이 시간의 상처를 입은 예술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서로의 일에 깊은 존중과 관심을 보이며 영감을 주고받았다.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시간은 긴장감이 아닌 편안한 동반자 의식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태블릿 PC 대신 유진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아무리 바빠도 그녀와의 저녁 식사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직원들은 좀처럼 웃지 않던 냉혈한 총수가 부드러워지고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그 변화가 회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진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강태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술품 복원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복원 실력은 곧 입소문을 타고 국내 최고의 복원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독립적이고 유능한 전문가로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그들은 따로 또 같이 성장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다. 강태준은 유진을 통해 비즈니스 외의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유진은 강태준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욱 크게 펼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뜨거운 연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강태준은 그날 유진을 그녀의 스튜디오로 데려갔다. 스튜디오 중앙에는 거대한 이젤이 흰 천에 덮여 있었다.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심하게 훼손된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흔적을 간직한 오래된 유화 한 점이 있었다. 작가 미성의 작품으로 거의 복원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유진이 놀라 그를 바라보자 강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내 모습이 이랬을 거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이렇게 망가져 있었지.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그림을 그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가르쳐 주었어. 아무리 심하게 부서진 것이라도 진심, 어린 손길과 사랑만 있다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찬사이자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진의 눈에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당신이라는 작품을 복원할 수 있었던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이 그림을 복원해 나갈 것이다. 마치 그들의 사랑을 가꾸어 나가듯이 천천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몇 년 후 강태준의 서재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진 액자 하나가 놓였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그 컬러 사진 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과 한유진,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한국 CEO와 강제로 결혼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뜻밖의 찾아왔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이 되었다.